그 다음에 18페이지 2절 직무윤리의 기초사상은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칼뱅하고 베버라는 사람인데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칼뱅 기본적으로 직무윤리는 그 고객을 대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대하는 건데 어떤 윤리적인 것을 강조한 거죠. 어떤 상품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걸 강조한 건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두 사람 있다는 거죠. 칼뱅이라는 사람이 뭐 금욕적 생활윤리, 뭐 직업의 어떤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요. 다음 베버는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금욕 생활과 직무윤리를 강조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윤리 경영과 관련해서 국제적 환경, 국내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윤리 경영이 강조되면서 국제적인 어떤 환경도 좀 바뀌고 있고 국내적인 환경도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그 직무윤리는 국제적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은 ER이라고 해서 ER Ethic Round,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윤리 라운드라는 의미죠. ER이라는 걸 통해서 그 비윤리적인 기업의 국제 거래는 조금 제재하는 그런 것이 ER이라는 그 윤리 라운드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이용할 수 있는 기업 윤리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윤리 강령. 그래서 요것을 이런 강령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재를 가하는, 물론 이제 강제적인 건 아닌데 그런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TI라고 해서 국제 투명성 기구가 있거든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그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CPI라는 지수, 이게 부패 인식 지수거든요. 얼마나 부패했느냐를 그 지수어로 나타낸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가능하면은 모든 기업들이 윤리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적 환경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은 국내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데서 봤겠지만은 그 김영란법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윤리 경영의 한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미 그 뭐 부패방지법, 법으로 뭐 부패방지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직자 뭐 윤리강령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김영란법이 법으로 보면 청탁금지법이죠. 청탁금지법. 그래서 청탁하지 말라, 이런 것도 어떤 윤리경의 한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일까, 그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평가하는 윤리 경영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코벡스라는 지표를 통해서 윤리 경영을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경련에서 하는 FKI 백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에서 하는 소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평가 지표로 이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어떤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윤리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에는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본주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기업이 이제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나라에 수해가 났다 그러면 기업에서 기부금도 뭐 수해연금도 내고 또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장학금도 제공한 그런 재단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은 국내 최초의 기업 사회적 책임 지수 CSR 인덱스, 이런 것을 측정해서 발표한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점점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윤리 경영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과거에는 뭐 그 보통은
그 비윤리 경영 있죠. 그냥 경제적인 거, 그냥 나는 돈만 벌면 된다 그랬지 어떤 뭐 윤리 경영을 한다 이런 측면은 없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요즘에는 윤리 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절 본교재에서 직무윤리, 교재에서 직무윤리과 관련해서 이제 적용 대상이 중요한데 직무윤리 그러면 누구한테 지키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2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직무윤리는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해당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까지 포함하냐면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든 보유하기 이전에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든 모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위임 계약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 직무윤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 관계가 없다고 해서 나는 직무윤리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소리죠. 금융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은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윤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직무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계약관계나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관계가 있든 없든 금융투자업 업무를 종사하면은 무조건 그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넓죠. 사실 단순하게 금융기관의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그 다음에 계약 임금을 안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하여튼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직무윤리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직무윤리의 성격 한번 볼까요? 직무윤리의 성격은 어떤 거겠어요? 직무윤리는 기본적으로는 윤리잖아요. 윤리. 그래서 자율적인 성격이 있겠죠. 자율적인 거. 그래서 누구한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기 그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자율적인 게 원칙적인데,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직무윤리를 자율적으로만 놔두지 않고 사실은 좀 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직무윤리에 관해서 뭐 지배구조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는 뭐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그 내부 통제를 지키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자율성 그 직무윤리는 자율적이기도 하는 게 대부분 하지만은 일부 법규에도 직무윤리를 집어넣어서 자율적인 것과 그다음 타율적인 규제를 서로 상호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직무윤리는 법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만큼 직무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실정법 위반 행위로서 국가기관의 행정제재, 민사배상 책임, 형사책임 등의 타율적 규제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음을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직무윤리는 자율적인 건데 최근에는 윤리 경영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법에서도 직무윤리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자율적 규제인데 일부는 타율적 규제도 많아졌다. 그래서 직무윤리를 이제 안 지키면은 과거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뭐 처벌받고 그런 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법규가 생기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그러니까 형사벌,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직무윤리의 그럼 핵심은 무엇이냐? 직무윤리의 핵심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직무윤리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이해상충 관계에서 고객의 이익이 고객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어떤 그 자산 관리를 하면서 어떤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수수료나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금융기관이 욕심을 많이 챙기면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고객이 사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직무윤리의 핵심이라고 했고요. 핵심과 관련해서 가장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 두 번째, 고객 우선의 원칙. 이 직무윤리와 관련해서 가장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뭐라 했죠? 신의 성실의 원칙, 고객 우선의 원칙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쳤는데요. 1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예상될 만한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직무윤리가 그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아까 예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친구가 칼을 맡기면서 이게 내 필요할 때 다시 돌려줘라 이러는 걸 했을 때 어떤 자기 와이프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칼을 달라 했을 때 그것을 약속을 우선해야 되냐? 아니면은 약속보다는 그 큰 나쁜 일이 결과가 생기니까 안 빌려줘야 되냐? 이런 게 도덕 딜레마 상황을 했는데 그럴 때 의무론자 입장하고 목적론자 입장이 다르다 했죠. 그 차이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윤리 경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투자업.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된다고 하면은 금융투자업을 하게 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그 직무윤리가 중요한 이유 4가지 있죠.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 환경이 변화됐다, 뭐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거 외에도 어떤 이해상충 문제나 원금 손실 문제나 다음 소비자 보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윤리 기준을 윤리를 평가하는 기준 지표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뭐 이런 지표들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ER, 뭐 TI에서 CPI, 국내적으로는 뭐 코백스, FKI백스, 그다음에 소백스. 요것은 한국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거. 요것은 정경련에서 발표하는 거. 요것은 서강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거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직무윤리의 핵심 원칙 2가지. 신의 성실 원칙, 고객 우선의 원칙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